의문의 죽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자기 몸에 불을 지르는 끔찍한 방법으로 생을 마감한 남자는 전국 민족운동연합 약칭 전민련이라는 재야단체의 사회부장 김기설 씨였습니다. 8일날이나 9일날 신문이나 텔레비를 보래요. 그래갖고 왜? 하니까 나 나올지 몰라 봐. 그래서 뉴스를 보고 가장 놀란 것은 그의 지인 김 씨였습니다. 며칠 전 그가 말한 묘한 얘기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얘기를 들은 건 김 씨만이 아닙니다. 유서를 뭐라고 쓸까 생각해봤대요. 특별한 얘기를 쓰고 싶지 않고 막 거창한 얘기도 쓰고 싶지 않다. 근데 마음에 좀 남는 글을 썼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인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한 남자. 그가 뛰어내린 옥상에는 2장의 유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유서가 훗날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가 사망한 김기설 씨가 쓴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국민학교에서 봤더니 뱅기고 가시던데 그 가시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 알았지만 유서 스물이 모른다 그래도 그거야 안 모르겠어요. 자신의 아들은 자살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누군가 배후에서 은밀히 그가 자살하도록 부추기고 유서를 대신 써줬다는 겁니다.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검은 손은 대체 누굴까? 며칠 후 검찰이 발표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서를 대신 써준 사람은 다름 아닌 김기설 씨의 동료였던 강기훈 씨라는 겁니다. 그냥 휘식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유서를 대신 써줬다는 내용이 사실은 3유소설보다 못한 상상력이잖아요. 검찰은 곧바로 강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강 씨는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며 검찰에 자진 출두합니다. 그 당시 기억나는 건 강기훈 씨 만나는데 별로 이렇게 걱정을 안 하는 그렇게 통념된 일이 어떻게 되겠냐라고 당당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재판까지도 안 가고 결국 끝나게 돼 있는데. 하지만 자신했던 것과 달리 강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종 판결의 순간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던 강기훈 씨. 제가 이깁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그는 결국 친구를 죽게 만든 파렴치한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유서를 대피를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은 얘기를 못해도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조작했습니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27 젊은이의 인생을 바꿔버린 1991년 5월의 그날. 24년의 진실 게임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1991년 한 젊은이의 분신 자살로 인해 시작된 유서 대필 논란. 이 사건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지난 1998년과 2007년 두 번의 방송을 통해 그 진실에 대한 규명을 요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당시의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이 사건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25세 청년이 자신의 목숨을 버린 그 순간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말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써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납득할 만한 일일까요?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는 2장이었습니다. 한 장에는 시대를 고민하던 젊은이의 절절한 심정이, 또 다른 한 장에는 먼저 떠나는 불효를 저지르는 자식이 부모님께 남기는 사죄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이런 내용의 유서를 남기는 건 의문을 살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왜 24년 전 검찰은 강기훈 씨가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줬다는 의혹을 가지게 된 걸까요? 검찰이 김기설 씨가 유서를 쓰지 않았다고 확신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유서의 글씨가 가족들이 제출한 김 씨의 과거 필적이나 검찰이 입수한 문서 속 필적과 확연히 달랐다는 겁니다. 입수를 해보니까 육안으로도 좀 다르다. 만일에 육안으로 봐서 같았다 그러면 누구든지 수사를 못하겠지, 그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다르니까 이거는 좀 명분이 있는 거 아니냐. 유서의 내용 또한 김 씨가 썼다고 보기엔 어딘가 조금 수상해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 김기설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했는데 그런 그의 학력에 비해 유서의 표현력이나 내용이 꽤 높은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유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수준의 내용을 김기설 씨가 쓰기 어려웠을 것이다. 누군가 이런 것들을 대신 써줬을 것이다. 전민련에 있는 누군가. 그런데 전민련 중에서도 김기설 씨와 각별히 친했다고 알려진 사람이 바로 강기훈 씨였던 겁니다. 검찰은 곧바로 강기훈 씨가 과거에 썼던 필적을 입수해 김 씨의 유서와 함께 국과수에 보냅니다. 그리고 검찰은 두 필적이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자를 쓰는 방향과 연결 부분이 같고 모음을 쓸 때 받침을 침범하는 습성이 있으며 애를 쓸 때 위에서 아래로 벌어지는 특성이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인 김 씨의 감정 결과였습니다. 그는 당시 강기훈 씨가 쓴 여러 문서에 쓰인 필적들 모두가 유서와 일치한다고 감정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양반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감정에서는 최고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시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강기훈 씨의 유서 대필 혐의를 보도하기 시작했고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발하며 유서를 김기설 씨가 쓰지 않았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유서의 필적은 흘림체인데 비교한 김 씨의 필적은 정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서체와 흘림체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대조자료로 이렇게 서로 부적합해서 판단을 이렇게 못하는 게 맞아요. 감정 불능이지. 이건 정자체고 이거는 흘림체로 썼으니까 이런 걸 봐서는 감정 불능이 대점자 없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쓴 글이라도 또박또박 정성껏 쓰는 것과 빠르게 필기할 때 쓰는 필적이 다른데 이 둘을 비교하는 건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감정을 위해선 김 씨의 흘림체 필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고 곳곳에서 김 씨의 필적이 제보됐고 변호인단은 이것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중 하나가 분신 전날 김 씨가 여자 진구에게 줬다는 전민련 수첩. 시작할 때 아주 좋고 또 연락하시는 분이랑 좋고. 그러면 법정에 제출된 수첩은 김기설 씨의 수첩이 맞겠네요. 그렇죠. 몇 개월간의 개인 일정이 빼곡히 적혀있는 김기설 씨의 수첩. 그 속의 글씨는 한눈에 보기에도 유서와 비슷한 흘림체였습니다. 수첩을 저희들이 이제 전달했을 때만 해도 이미 이거는 이제 끝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검찰이 전민련 수첩을 강기훈 씨가 미리 써서 조작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김 씨가 여자 진구에게 찢어주었다는 전화번호부와 제출된 수첩의 절단면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맞춰가지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랬던 거. 검찰 측에서는 이제 강기훈이가 원래 자기가 썼던 수첩에다가 가피를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강기훈의 고유의 스케줄을 한 건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수첩에는 김기설 씨 본인만 알 수 있는 일정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기설이 아니면 못 쓰는 그런 내용. 이라는 사람한테서 개인적으로 돈을 꾸고 300만 원. 그걸 갚기로 돼 있었던 날. 그날에 희미하게 연필로 원석 300이라고 적혀 있는데 빌린 돈 300만 원. 그 돈을 갚겠다고 김 씨가 썼던 각서도 발견됐지만 이름 옆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역시 김 씨가 쓴 필적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주에서 발견된 방명록은 김 씨가 쓴 걸 본 목격자까지 있었지만 그가 사인펜 색깔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사인펜이 썼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검은색이건 청색이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검사님은 그게 엄청 중요한 것처럼 검정색이 확실하냐? 파란색이었나? 펜의 색깔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외에도 각종 메모와 각종 방명록, 업무일지 등이 증거로 제출됐지만 검찰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검찰 쪽에서 제출한 증거보다도 훨씬 더 압도적으로 더 많은 현저한 증거들을 냈어요. 그 많은 증거물들을 한꺼번에 다 위조한 것이라고 배척당한 것입니다. 계속되는 논란 속에 한 신문사가 사설 감정원의 두 사람의 필적 감정을 의뢰합니다. 워낙 이게 이제 쟁점이 되고 검찰과 그 강기훈 씨 쪽의 의견이 대립하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그 감정을 한번 해보자. 기자란 건 감췄죠. 감추고 그냥 필적 감정만 의뢰했던 건데. 그가 맡긴 필적은 김 씨의 유서와 수첩 그리고 강기훈 씨가 쓴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도 나오기 전에 검찰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필적 감정하시는 분이 내일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가령 오늘 오후에 이제 검찰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던 거죠. 저는 야 이거 필적 감정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누가 그 검찰 경찰과 그 수고해지면서 정확한 필적 감정 결과를 내놓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진실을 가릴 수 있겠다는 기대는 사라졌던 거죠. 그렇게 진실의 흔적이 희미해져 갈 무렵 검찰 수사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 발생합니다. 국과수에서 유서와 동일한 필적이라고 감정했던 전민련 업무일지. 검찰은 이 업무일지 역시 김기설 씨가 아닌 강기훈 씨가 쓴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받던 강기훈 씨가 이 업무일지를 한 사람이 아닌 3명이 함께 썼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겁니다. 이거 엉터리 아니냐. 완전 엉터리다. 이런 거 가지고 무슨 한 사람이 썼다고 하네. 하는 무슨 유서 필적과 같다느니 뭐 이러면서 나를 이렇게 올가매고 이러느냐. 그랬더니 그 검사가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정말 맞아? 정말 몇 번 확인하더라고요. 업무일지를 함께 쓴 사람은 같은 전민련 소속이었던 임무영 씨와 이동진 씨. 그러면 업무일지에 3사람의 글씨가 담겨 있다고 한다면 저나 임무영 씨가 그 조작에 가담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저희로서는 황당하게 짝이 없었어요. 이거야말로 이 수사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검찰은 임무영 씨를 또 다른 대필자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임무영 당신이 썼느냐? 그래서 내가 썼다. 그럼 나머지 이 글씨는 누구 글씨냐? 김기설 글씨다. 이거는 김기설 씨의 글씨다. 그러면 그때부터 폭력이 난무했어요. 이런 식의 조사가 계속됐죠. 유서 글씨를 썼다라고 하는 진술을 받거나 아니면 제 입을 통해서 이것은 기훈이 글씨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진술을 받았다면 그것을 근거로 하려고 했었던 의도가 검찰에겐 있었다. 하지만 별다른 혐의가 없자 임무영 씨는 유서 대필이 아닌 시국사범으로 구속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항소심 도중 국과수 감정 결과를 의심케 하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감정을 맡았던 문서 분석실장 김 씨가 뇌물수수와 허위 감정 혐의로 구속된 겁니다. 당시 그가 받은 뇌물의 액수만 1,000여만 원. 공정하지 못한 감정했다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사실 증명력이 인정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허위 감정 혐의는 밝히지 못한 채 뇌물수수죄만 인정됐고 구속 상태에서 증언한 그의 감정 결과를 재판부는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국가수 감정 그렇게 나와 있으면은 그 최대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국내에선 믿을 수 있는 감정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변호인단은 일본 전문가를 찾았고 그는 김기설 씨의 유서와 강기훈 씨의 필적이 다르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히읗을 쓰는 방법. 유서에는 윗부분을 왼쪽으로 내린 히읗과 오른쪽으로 내린 히읗이 번갈아 쓰인 반면 강 씨의 진술서에는 한 가지 형태의 히읗만 사용되므로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감정 결과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글을 모르는 일본인의 감정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와서 크게 모욕만 당했어요. 당신이 한글 아느냐? 한글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감정이냐 해가지고 아주 모욕당하고 했어요. 필적 감정을 둘러싼 공방,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 역시 사설 감정원의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을 했고
의뢰를 받아준 것은 단 한 군데. 그런데 감정사는 필적을 보자마자 국과수와 전혀 다른 소견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 날 다시 찾아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먼저 연락을 해온 그는 매우 곤혹스러워하며 더 이상 감정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겁니다. 부탁드리는데 정말 자신 없어요. 아니 왜 뭘 걱정하시는 겁니까? 잘하든 잘못하든 이게 문제가 있구나. 아니야. 이야기 들어보면 아직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필적 감정을 거절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만난 한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감정을 맡기려고 이제 하는데 제가 않지요. 아프다는 핑계로 그런 그 끼에 들어가봤자 잘못하면 다치게 나오지 뭐. 돈이 나오겠어요. 명예가 들어오겠어요. 국가수에서 첫 단추를 잘못 깨는데 거기 말려 들어가봤자 어려워요. 그런 사람이 하나둘이에요. 많아요. 아니기구나 정부 차원에서 오기 때문에 말 안 넣는 건 알지. 1991년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자격을 가진 필적 감정 전문가는 채 10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업계 내 소문이 빠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혼자만의 추측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화면을 통해 보셨겠지만은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당시 현장에 남겨진 유서고 이것이 국과수에서 유서의 필적과 동일하다고 한 강기훈 씨의 진술서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제가 비전문가라서 그럴까요? 제 눈엔 별로 비슷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문가의 눈에는 좀 다르게 보였던 걸까요? 과연 이 증거가 한 젊은이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확실하고 결정적인 단서였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 사건을 처음 방송한 1998년보다 5년 먼저인 1993년, 그러니까 강기훈 씨가 감옥에 있을 당시 이 사건에 대한 의문점을 분석하는 방송을 준비했었지만 결국 방송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2번의 방송을 통해 그리고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90년대 재판에서는 미처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유서를 대신 쓴 죄의 대가는 징역 3년의 자격정지 1년 6개월. 변호사로서 그렇게 진실이 밝히지 못하는 데 대해서 그거를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뢰인과 시대의 진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변호인은 끝내 눈물을 보입니다. 3년의 형량을 모두 채우고 출소를 했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감옥보다 더 차가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파렴치한이 된 거야. 야, 저놈은 저건 뭐야. 친구 유서까지 대신 써주고 죽으라고 권유한 놈이야. 하지만 그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날의 진실입니다. 기설이가 스스로 글씨를 쓰고 자기 필적으로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묻혀버린 그날의 진실을 다시 꺼낼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 이런 사건이 있었고 아빠가 이러저러한 혐의로 그러니까 동료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너 나가 죽어라 이렇게 해서 그런 혐의로 해서 감옥에 갔다 왔다. 그런 거 숨길 생각은 없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감옥에 갔다 온 거, 억울하게 갔다 온 거는 참 화가 나는 일이지만 진실을 위해서 애썼던 많은 분들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은 제대로 됐다. 그 바람이 이루어진 건 지난 2007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10대 의혹으로 선정했고 조사 끝에 새로운 결론을 내립니다. 유서와 김기설의 필적은 동일하다. 유서와
강기훈의 필적은 상이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심 권고를 결정, 다시 한번 법정에서 진실을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겁니다.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김기설 씨의 유서에 나오는 필적과 강기훈 씨의 필적은 엄연히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이 요자를 보면 이건 한획으로 연결해서 돌렸었으나 강기훈 필적에서는 사획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91년 국과수에서는 두 필적 간의 유사점들이 강조됐지만 감정 결과 다른 점이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같은 특징들을 굳이 뽑자면 제 생각에는 100에 한 20? 그 정도는 유사성은 있다. 그래서 나머지 80%가 더 다른 특징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강기훈 씨가 김기설 씨의 필적을 모방해 각종 증거를 조작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과연 가능한 것일까? 유서 필적이 한두 자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자를 어떻게 누가 어떻게 도용할 수 있어? 전문가도 못해요. 이 정도는. 누가 대피를 해줬다 그럴 정도의 필적은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91년 필적 감정을 담당했던 국과수 관계자의 입장이 궁금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감정 내리셨던 게 어쨌든 재판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러면 재판하는 판사들은 다 바보들이랍니까? 같은 이야기를 수백 번씩 했는데요. 네. 내가 그래서 이 이야기 할 때마다 짜증나는 겁니다. 무슨 허점이 있었거나 잘못한 거 정상적, 비정상적으로 했거나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원칙적으로 다 했고. 하지만 당시 판사는 국과수 감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합니다. 약간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어째 국과수 선생님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여러 사람을 이렇게 사회를 혼란시킨다. 그것으로 그거 감정에 다 당한 거지요. 법정에서 진실 여부를 판단해야 할 판사가 잘못된 증언에 당했다는 변명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진실화의 위원회의 재심 권고가 나던 날, 강기훈 씨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은 91년의 수사와 재판에 대한 의혹이었습니다. 검찰이나 법원, 특히 이제 검찰이 이미 수사 시작 이전부터 범인으로 단정을 해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저를 범인으로 몰아가면서 끝까지 밀어붙인 이런 과정들이 적나라하게 좀 밝혀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와 재판을 맡았던 판사들은 사건 이후 무엇을 하고 있을까? 당시 사건을 총쥐했던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장을 거쳐 대법관에 올랐고 검사와 판사들 중 상당수는 해당 부처의 요직을 두루 거쳐 정계로 진출을 하거나 사회의 지도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기훈 씨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2008년 재심을 청구한 강기훈 씨. 저는 거기서 멈춰 있는 것 같아요. 11년도 거기서 멈춰 있는 것 같아요. 2, 3년에 한 번씩 또 이야기가 또 반복되다가 또 좌절되고 또 좌절되고 또 좌절되어 왔기 때문에 진실이 결정이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고백한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가슴으로서는 그렇게 과연 그렇게 해서 잘 가려나 하는 마음이 또 한 번의 좌절이 또 있는 거 아닌가. 그의 두려움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재심 청구 1년 만에 재심 개시 결정이 났지만 검찰은 이에 반대하며 150페이지에 달하는 이유서를 작성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예상 밖의 일이었어요. 그동안에는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하면 사실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거든요. 재심 개시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 후에 열리는 재판에서 다투면 되거든요. 재심 개시 결정 여부는 이제 대법원의 몫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3년 넘게 답이 없었습니다. 관련자들이 거의 현직과 중요 요직에 남아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조용히 묻혀서 잊어버리면 좋은데 그걸 꺼내서 뭐 한 번이라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 뭐 좋겠어요. 그 사이 강기훈 씨에게 또 다른 불행이 닥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차례로 돌아가시고 지난 2012년 강기훈 씨 역시 간암에 걸려 2차례의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저희 오빠가 필토하면서 쓰러졌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제 그 뒤에 재판이라는 건 질질 끄는 거 보니까 이 인간들이 죽으려고 죽는 거 기다리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진짜로. 암의 발병을 이제 많은 원인들 스트레스를 꼽잖아요. 그 가해자들이 승승장구하고 도리어 떳떳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받는 강기훈 씨의 심리적 상태가 이렇게
이 간암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지 않았었는가. 사회 각계에서는 빨리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라는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3년 넘게 기다린 끝에 열린 재심에서 강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생각은 재판부가 유감의 표시도 하지 않네요.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재판 제 재판이 아니거든요. 사법부가 과거에 잘못을 했던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인 거고, 검찰로서는 자기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어야 하는 겁니다. 재판부의 태도보다 더 실망스러운 건 검찰의 행보였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70페이지가 넘는 이유서를 제출 대법원에 상고한 겁니다. 91년 국가수 감정 결과는 여전히 증거로 유효하며 새롭게 제출된 김기설 씨 필적들 역시 강기훈 씨가 조작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전대협 노트는 91년, 92년 재판 당시 안 나왔던 자료예요. 김기설 씨 필적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있습니다. 그 글씨가 쓰여 있는 것만 해도 22매 정도. 이 22장이나 되는 이런 많은 필적들을 사후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아주 그것도 빠른 속필체인데 만든다고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유무죄를 다투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또 1년이 갔고 그 사이 강기훈 씨의 암은 재발을 했습니다. 4월 26일 날 조직검사를 했는데 조직검사 결과가 또 암이 재발한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강기훈 씨가 죽으면 이 재심 신청에서 2심에서 무죄 나왔던 거 대법원 확정 판결 적이니까 이게 다 없어지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기훈이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닌가. 그리고 지난 5월 14일 무려 24년 만에 비로소 무죄를 확정짓게 된 것입니다. 24년 만에 강 씨가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강기훈 씨를 이제 지목하기 시작한 때가 91년 5월 14일이에요. 딱 24년 만에 무죄를 받은 거죠, 정확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같은 증거 자료를 가지고 24년 후에 다른 판단을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재판부는 여전히 유서를 쓴 사람이 김기설 씨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대 논리 들어가면은 강기훈이 아닌 제3자가 자살 강조를 했다는 것은 여전히 법률적으로 유효한 겁니다. 당연히 만약 그렇다면은 검찰은 진범을 잡아야죠.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날의 진실. 24년 전 검찰은 왜 그토록 강기훈 씨의 유죄를 확신했던 걸까? 91년 강기훈 씨의 사건은 당시 각종 비리로 위기에 몰린 노태우 정권이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에 투입된 수사 인력은 검사 9명을 포함해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잘 나간다라고 하는 검사들로 이제 이 사건을 위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검사들이 거기에 다 투입이 됐던 거예요. 수사 역시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국과수의 필적 감정을 의뢰할 때도 검사가 직접 찾아갔다고 합니다. 매우 의례적인 거죠. 국과수의 감정을 맡길 때 감정 의뢰해서 이렇게 보내겠죠, 우편으로. 그런데 당시에 검사가 직접 찾아간 거죠. 처음엔 국과수 역시 흘림체인 유서와 정자체인 분실 신고서로 필적을 대조해 감정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정도 아마 감정 불능이었을 겁니다. 검찰에서 뭔가 이렇게 암시와 의도로 갖고 암시를 주면서 몇 번 몇 차례 이렇게 감정을 시키니까 한 4, 5차 감정부터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죠. 당시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검찰이 수차례 요구 끝에 얻은 결과였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검찰은 김 씨의 필적을 구하기 위해 김 씨가 근무했던 군부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탐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연애편지 대피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누구의? 병사들이요. 당시 정훈장교였던 이찬진 변호사는 검찰에서 이 사실을 설명했고 김 씨의 동료 병사 수첩에 적힌 김 씨의 필적을 건네줬다고 합니다. 검사 측에서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검사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의무대 와서 필적이 혹시 남아있지 않겠냐.
정자체와 흘림체가 섞인 김 씨의 필적이 남아있던 수첩. 하지만 재판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어디에도 이 기록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김 씨가 연애 편지를 대신 쓸 만큼 글솜씨가 좋다는 걸 확인했으면서도 학력을 문제 삼아 유서를 쓸 만한 문장력이 없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냥 글을 쓰는 정도가 아니라 기승전결이 되는 글들을 썼다는 거, 그것도 수없이 많이 썼다는 것들을 확인하고 간 거예요. 하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걸 알게 되자 그는 강 씨의 변호인 측에 이 사실을 알렸고 변호인 측은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검찰의 증거 은폐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재심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 검찰이 그 김기설 씨의 그 자취방에서 또 많은 필적 자료를 입수했었거든요. 언제쯤에? 91년에. 91년에. 예, 입수했었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재판 과정에 이제 현출이 안 됐어요. 제대로 드러나지가 않았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김기설 씨의 사인이 있더라고요. 항소심 재판 때 변호인단이 증거로 제출했지만 도장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던 각서. 거긴 서명이 있었습니다. 재심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의 외면. 당시 검찰은 김 씨의 자취방에서 이 서명 있는 자료들을 입수하고도 재판에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변호인단이 제출한 각서의 서명도 위조되었다며 무시한 겁니다. 만약 김 씨 방에서 발견된 서명들과 각서의 서명이 같다면 각서는 김 씨가 쓴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책에 돌아가는 습성이라든지 희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독립주장입니다. 위조 가능성은? 위조 가능성은 없어요. 왜 김기설의 필적은 요건 좀 흘렸었는데 이건 좀 정서가 아니냐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건 맞아요. 맞는데 우리는 검찰에서 온 것만 했지 이것을 가져와라 저걸 가져와라 뭐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까. 물론 요번에 감지한 것은 요보다 더 특히 많이 나왔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보다도 더 많이 나왔으니까 그게 맞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해도 말이 이론은 없어요. 이게 미스였는지 미스나 혹은 뭐 미스가 아니라 그 당시 더 제출될 자료가 없는데. 그렇다면 검찰이 이 서명들을 제출하지 않은 건 뭘 의미하는 걸까?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봐요.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검사는 이론상으로는 공익의 수호자라고 해서 피고인에게도 유리한 자료는 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철저히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는 다 빼고 자기 그 공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만 사건을 몰고 갔던 거죠. 하지만 당시 사건을 총지휘했던 부장검사는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희들이 압수한 그 증거 중에 하나도 제출하지 않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 명의 무고한 시민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지난 24년간 우리는 이 사건을 얘기할 때 늘 강기훈 씨가 유서를 썼느냐 안 썼느냐는 진실게임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결국 강기훈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김기설 씨의 자살에서 비롯한 이 유서 대필 사건의 본질은 강기훈 씨가 유서를 썼느냐 안 썼느냐가 아닙니다. 자살한 김기설 씨 본인이 유서를 썼느냐 안 썼느냐, 즉 누군가가 대신 쓴 것이냐 아니냐 하는 점이 더 중요한 논점입니다. 지난 24년간 강기훈 씨를 따라다녔던 자살 방조죄는 김기설 씨가 유서를 썼다면은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강기훈 씨 무죄 판결 소식을 듣고 그렇다면은 유서는 김기설 씨 본인이 쓴 것으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재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자살 방조죄에 대한 공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가 않았습니다. 즉, 자살 방조죄로 공소를 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다만 유서를 쓴 사람은 강기훈 씨가 아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김기설 씨가 유서를 썼다는 걸 인정을 하면은 국가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조작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올감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취재 결과 김기설 씨 본인이 직접 유서를 썼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당시 재판 과정에서도 또 이번 재심에서도 채택되지 않은 채 판단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검찰과 사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모두 듣고 싶었지만은 두 곳 모두가 개별 사건의 판결 내용에 대한 인터뷰는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무죄 판결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과 사법부의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도 사법부도 지금까지 그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24년 만의 무죄 판결.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은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일까? 지금 생각하면 유감은 유감이지. 그러나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때 그 무혐의인데 기소한 게 잘못이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1대1이다 말하면 1대1이다. 한 번은 유죄가 났고 한 번은 무죄가 났고 1대1 피겠다. 국과수 감정 결과가 뒤집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기소 자체는 문제없다고 인정된 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검찰 측의 증거만 받아들이고 변호인 측의 증거는 대부분 배척기 비판을 받았던 당시 재판부 판사들은 이번 판결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랬으면 그 당시에 판사들로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구나 했는데 나중에 국가수의 감정을 배척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증거를 구한 건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아니 변호사님. 됐습니다. 저 기억도 없고 이제는 저는 승복도 못하고 무죄 받은 거 그 정도만 얘기하십시다. 아니 승복 못하시죠? 예. 아니 변호사님. 판사들 역시 당시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당시 판검사 외에 꼭 한번 만나 입장을 듣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2009년 재심 결정에 검찰이 재항고한 후 3년이 넘도록 재심 개시 결정을 보류했던 당시 대법관입니다. 여쭤볼 게 있어서 그때 당시 이제 재심 개시 여부 담당하셨잖아요. 3년 1개월 정도 걸렸잖아요. 실례기가 전혀 없고요. 저는 순서에 따라서 제대로 했다는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있었나요? 5년도 10년도 걸릴 수 있는 거죠. 사건이 복잡하면. 그 사건의 기록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수레로 3개예요. 선수레로. 그런 얘기 하고 하지만 제작진이 취재 중임을 밝히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그런 뜻으로 나가세요. 그렇다면 지금 검사들의 생각은 어떨까? 우린 지난 방송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전 현직 검사를 만나 이 사건에 대한 검사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했던 검사, 기소했던 검사, 재심했던 검사 다 다르잖아요. 자기 같은 영역까지만 안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는 그 일권을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생각이 바뀔 리가 없죠. 과거를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 검사도 인간인데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죠. 따라서 선배들이 했던 과거 사건은 절대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배가 남의 아닌 거예요. 저 선배들을 부인하면 다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미 변호사 개업해서 나가신 분들인데도 그렇게 영향력이 있습니까? 이런 검찰의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준 건 고검장을 지낸 한 검사가 자서전에 언급한 과거 검찰총장의 발언입니다. 그렇다면 전임자들이 일단락한 사건은 과연 문제가 없었을까? 우린 대표적인 과거사 사건을 선정 판결문을 토대로 당시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을 되짚어보기로 했습니다. 법률자문에는 동국대 방희선 교수, 김경진 변호사, 조영선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울릉도를 거점으로 한 대규모 간첩망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지난 1974년 3월 15일 중앙정보부가 울릉도를 거점으로 한 간첩단을 일망타진했다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모두 47명이 체포된 이른바 울릉도 간첩단 사건. 종교인, 근로자, 간첩이라고 인정하는 유죄 증거로서 지금 암호문건 보관통. 코미디로군요. 암호문건 보관통이라는 통이 있어요, 세상에? 무슨 통이에요? 무슨 암호문건을 통에다 모아놓겠어요? 암호는 소각하게. 그러니까 물통이라 하더라도 암호 문건 보관통이 되는 거죠. 더욱 이상한 건 당시 이 증거물들을 피고인들이 임의 제출, 즉 스스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한다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가져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고 제출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는 않고. 그런데 정작 법정에서는 이 증거물들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출 기록 자체가 허위였던 겁니다. 저는 심하게 말해서 당시 검사가 판사가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허구로 만들어진 사건이라는 걸 검사가 알고 다 아는데 그냥 아무도 신경을 못 쓴 거예요. 당시 재판에서 이들이 간첩임을 시인한 건 고문에 의한 자백임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47명 중 3명이 사형을 당하고 20명이 10년 이상의 징역을 살았던 겁니다. 지난 1982년 송씨 일가를 중심으로 29명이 간첩 활동을 했다고 알려진 송씨 일가 사건. 이 사건 역시 이들이 간첩이라는 유일한 증거는 고문에 의한 자백이었습니다. 앞에는 벼룩박이를 놓고요. 묶어가지고요. 송반맹이 있죠. 송방맹이다. 그 안에다가 모래를 넣은 거예요. 그걸로 내 머리를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를 치면은 나는 누구에서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고도 누명을 썼어요. 그러고도 누명을 받은 거예요. 당시 대법원은 고문에 의한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며 사건을 되돌려 보냈지만 고등법원이 이에 불복 7번의 재판 끝에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고문이 있었던 건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들이 고학력자들이기 때문에 허위 자백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기 때문에 결국은 검사 앞에서 자백을 한 것이 고문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검사 앞에서 자백을 한 것은 맞다라고 하는 원심 이 고등법원 판결이 얼마나 유죄 판결을 쓰기 위해서 자기적인 논리를 작출해낸 것인가. 불법 감금이고 그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거 전체가 전부 이것은 증거로 들어와서는 안 되고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다. 지난 2013년 논란이 됐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여전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대부분의 증거는 간첩으로 지목되었던 유 씨의 여동생이 했던 진술이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증거 절차 관련해서 보면은 자백에 의존한, 증거가 아닌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 방식이 여전히 관행적이고 지금 쉽게 그 통용되고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 사실 서울시 간첩 사건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있었던 사실 고문 폭행 그리고 증거 조작이라는 게 2013년 올까지도 현재 계속되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게다가 간첩 활동의 증거로 제출한 사진의 위치 정보는 북한이 아닌 중국 연길. 제가 볼 때는 국정원이 이걸 일부러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국정원이 이 사진 파일에 붙어있는 위치 정보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던 것 같아요. 국정원 직원들이. 그래서 도대체 대한민국 국정원 직원들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또 다른 증거로 제출했던 유 씨의 취업 기록 역시 국정원이 조작한 것이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2014년도 검찰도 당시에 1974년하고 검찰하고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다른 증거를 가지고서라도 이 재심 절차에서 유죄를 받아야겠다. 이 생각이 지금 현재 2014년도, 2015년도 검사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우리 앞선대 이 법조인들이 이렇게 하고 살았는지는 제가 솔직히 최근에 지금 알았습니다. 이게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재심 사건의 경우 검찰의 잘못으로 무죄 판결의 확률이 100%에 가까워도 검찰은 무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게 판단을 떠넘깁니다. 이른바 백지구형. 백지구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책임 회피하는 것이죠. 책임 회피잖아요. 왜 법령을 적용하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 하고 의견을 부여하도록 형사소송법에는 되어 있는데 의견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책임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원칙을 어겨 화제가 됐던 한 검사가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반공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른 고 윤길중 씨 사건 재심에서
백지 구형을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 그녀는 이미 한 차례 무죄 구형을 통해 과거사 재심에 대한 소신을 밝혀 사람들의 지지를 얻은 바 있습니다. 사실 재심 사건 같은 경우에 임은정 검사처럼 그 무죄를 구형하는 것은 그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실제 그 모습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 바람직한 검찰 사항을 드러낸 것이거든요. 당시 상부에서는 다른 검사로 교체했지만 그녀는 교체된 검사가 들어올 수 없도록 출입문을 잠근 채 무죄 구형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상부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무죄 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검사를 징계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조직의 명령에 반하는 그런 행동에 나설 경우에는 너희들은 이 조직에서 도태된다. 뭐 그런 일종의 일벌백계적인 그 위협이죠. 결국 임 검사는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 검사의 징계를 비롯해 법무부의 방침에 대한 소신을 밝혀왔던 한 검사가 올해 초 적격 심사에서 탈락, 재임용이 거부됐습니다. 1회 정도 썼더라고요. 계속 법무부 입장에 반대하는 글을 쓰셨어요. 14년간 근무를 하면서 징계 한 번 없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던 검사. 그런 그가 적격 심사제 도입 11년 만에 첫 탈락자가 된 겁니다. 당시 그는 재임용 거부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문서도 받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좋은 취지로 만들었죠. 나쁜 짓 하고 좀 이상한 놈들 걸러내겠다라는 건데 거꾸로 눈에 찍힌 애들, 말 잘 안 듣고 그런 애들을 잘라내는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주기 효과인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자른다는 거잖아요. 앞을 끊어버리겠다는 거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 과거사에 대한 검찰의 반성이나 사과는 요원하다는 것. 사과를 해본 경험이 없죠. 수많은 인권 침해에 대해서 경찰, 그다음에 대법원은 다 이미 공식적으로 사실 직접 간접적으로 사과를 했었어요. 국정원도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만든 적이 있었고요. 근데 검찰은 단 한 번도 과거사 정리 작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어요. 피해자는 분명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기막힌 현실. 1분 2초도 제가 용납할 수 없는 시간이었거든요. 정말 어려운 시절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동료를 자살에 이르게 했다, 그런 걸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요. 사람을 뭐 거의 땅속에 파묻은 거잖아요. 생매장을 시켰다고 생각하는데 멀쩡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을 모든 사회적 기반에서 사회적 생활이나 정상적인 어떤 인간관계나 이런 거 다 완전히 파묻어버린. 어쩌면 그에게 8년의 재심 과정은 3년간의 옥살이보다 더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저희들의 의학적인 용어는 재트라우마라고 재외상을 입는 과정이라고 그러죠. 본인이 91년도에 겪었던 일을 다시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견디게 해준 유일한 위로는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지난해 재심 무죄 판결을 받고 난 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수줍게 기타를 들고 사람들 앞에 선 강기훈 씨. 아, 이거 다 떨리네, 이거. 그 수많은 세월을 딛고 일어서서 쓰셔서 저에게까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감사의 뜻을 좀 표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세월 자신에게 위로를 줬던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애써 용기를 낸 것입니다. 알폰소 몬테스라는 베네수엘라 작곡가가 쓴 간단한 전주곡입니다. 이별의 전주곡. 그건 어쩌면 그가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노래였을 겁니다. 이 사람이 그 고통스럽게 살았던 그 시간과 이별하는 거겠지. 저는 당사자로서 재판을 받았지만
제 주변에서 91년도의 기억을 갖고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괴로워하고 삶이 비틀리고 그랬던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아픔이 오늘의 판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고 제 바람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무죄 선고가 있던 날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강기훈 씨. 제작진의 인터뷰 요청에 그는 정중한 거절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 불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회적 의미가 있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가치를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당신은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 저는 그건 가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간 동안 피해를 받는 사람에게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상황이 너무 화가 나서 오빠가 처해 있는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요. 저는 오빠 심정을 어떻게 다 느끼지 못하는데 왜 오빠가 언론을 피하는지 정말 충분히 이해가 가죠. 저도 이런데 본인은 어떻겠어요? 2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누구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쁨이나 뭐 시원함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무거운 통증.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축하한다,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차마 그런 이야기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기훈 씨를 비롯해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24년간 굶어버린 상처를 아물게 하는 건 이제 우리 모두의 몫이어야 합니다. 살겨주는 사건이 제대로 제 길로 돌아오는데 24년이나 걸리게 만든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광저자였고 미안한 마음과 좀 차분한 마음이 드는 게 그런 이유에서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국가가 저는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해주는 게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만난 사람들 대부분은 검찰과 사법부의 사과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사과는 말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최근 한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무죄 평정 사건, 즉 검사가 기소를 했으나 무죄가 나온 사건 중